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상가 투자 전략을 강의할 최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시기는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2019년도에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 보시면 되고요. 개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거시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으려면 먼저 현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현 상황에 대한 것이 인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단 공급 부분입니다. 상가가 공급되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가 공급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가가 공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상가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신도시나 택지지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상가도 같이 지금 같이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들이 현재 공급되고 있어요. 분양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고 2018년에도 그랬고 17년에도 그랬고 16년 과거에도 쭉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진짜로 많은 상가들이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즉 아직도 투자를 할 상가를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할 상가는 아직도 많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반 매매, 그러니까 매도 물건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상가 소유자들이 이 상가를 얼마에 팔아줘라고 해서 매도 의뢰를 하는 일반 매매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매도 의뢰를 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마케팅 통해서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그 물건들을 다양한 물건들을 접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이 매매 물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017년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 2018년도가 지금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말쯤이 됐는데 말 다가오는데 얼마 안 됐지만 점점 현장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가를 좀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많아졌다. 매매 물건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국토교통부나 어떤 실거래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통계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는 약 0.8% 정도 매매 물건이 늘어났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분양에 비해서는 이 매매 물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인들의 공인중개사,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느냐?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매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매하고 공매를 통해서 상가가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8년도, 17년도, 16년도에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들 개수, 물량하고 현재 2019년도 초반이지만 현재 나오는 물건들 어떤 공급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물건은 아직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많이 있고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시에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매매 물건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료가.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물건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은 대법원 사이트나 캠코 사이트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유료든 무료든 그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공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상가 물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나와 있는 물건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2018년도에 나와 있던 개수, 그 다음에 2019년도 초에 나와 있는 개수, 2017년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확인을 해보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 역시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물량은 충분히 있다라고 먼저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공급을 말씀드렸으니까 수요로 갑니다. 그러면 물량은 투자할 수 있는 상가 물량은 현재 2019년도 초반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요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시장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가 시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일단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라든지 이게 인상이 되면 우리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왜냐? 전략을 짜야 되니까. 두 번째, 불경기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 때문에 현재 창업자들이 우리는 상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지만 창업자들이 점점 폐업률이 통계적으로 소폭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는 불경기 플러스 인건비 인상 플러스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플러스가 복합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창업자들이 폐업률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지금 속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한테 월세를 지급할 사람들은 바로 이 창업자, 즉 이분들은 임차인이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근데 이 임차인들이 숫자가 늘어나야지 일단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상가 공급은 많고 투자는 다 한 상태에서 창업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상가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뭐 이게 100%다. 통계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현장에서 저도 어차피 상가시장, 분양시장이나 경매 시장이 현장에 지금 몸을 닫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망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양가가 만약에 평당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부터 17년, 16년 과거에는 평당 3천만 원의 공급이 돼도 또는 평당 4천만 원의 상가 분양을 해도 일반 상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했었어요. 좀 더 마음 편히. 왜? 경기가 좀 괜찮았고 상가에 대한 어떤 상가 수익률에 대한 임대 수익률에 대한
환상 또는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접근이 좀 빨랐다 그러나 의사 결정을 좀 더 빨리 했는데 지금 한 2018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관망세로 접어들었어요. 좀 더 싸면 그리고 임대가 좀 더 확실하면 이런 형태로 지금 상당히 많은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형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할까요? 공급 물량은 역시 변함없이 계속 있고요. 과거와 똑같이 수요 측, 즉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불경기, 그 다음에 창업 쪽의 어떤 문제점들, 즉 임차인 수요 약간의 감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약간 관망세로 좀 더 금액이 낮아지거나 임대가 확실한 거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요거를 인식을 하고 이제 제가 전략을 어떻게 상가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분양 물건이 있고 매매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공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상가는 매물이 많으니까 그냥 현재 경기가 이러니까 좀 더 기다린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매수하세요. 나가 아니라 상가는 철저하게 개별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가는 철저하게 개별성입니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분양 시장에 나오는 상가라든지 얘네들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좀 더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왜? 상가의 가장 큰 특성은 또 상가 투자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별성을 인지가 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성에 의해서 제가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시장입니다. 아까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현재 분양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잠깐 볼까요? 일단 특징을 잠깐만 보시면 개념을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양상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최초로 상가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상가를 신축을 하고 시행사가 상가 신축하고 그거를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이미 임대가 맞춰졌거나 이미 매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축된 건물을 최초로 분양을 받는 상태,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그럴 때 그런 상가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장점은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점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 특히 부동산 쪽에 계신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일찍 들어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분양시장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분 말씀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어느 시장이나 투자할 상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할 때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양 상가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좀 더 기다렸다가 상권이 안정된 다음에 입주가 된 다음에 뭐 2년 3년 후에 그 다음에 상권이 어느 정도 완숙된 다음에 그때 투자하는 것이 뭐 안정적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할 건데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이나 투자할 상가는 있고 이거는 상가뿐만 아니고 다른 부동산 토지나 아파트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을 더 좋아합니다. 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축된 물건이고 인재 초기에 분양을 하니까 분양 개수가 건물 하나에 만약에 7층짜리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층부터 7층까지가 있고요. 1층에만 해도 분양 물건이 101호부터 토지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1호부터 한 108호 또는 101호부터 110호 1층만 해도 10개의 상가가 공급이 되는 거고 2층은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한 5개 정도 또 쭉 올라가면은 한 건물에 새로 공급되는 상가가 대충 57에 35에서 한 40개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신도시에서 얘만 공급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옆에 상업용지에서도 공급되고 그 옆에서도 공급되니까 정말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 중에서 내가 입지가 좋을 것, 좋은 곳 그리고 향후에 상권이 좋아질 것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끝나고 임대가 맞춰진 다음에 좋은 입지, 좋은 상권의 상가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도자들이 좋은 상권, 좋은 입지의 상가를 잘 팔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상가를 우리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 상가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상가가 같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아직 공급되고 있고 위례신도시 공급되고 있고 미사강변 공급되고 있고 동탄 2기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평택 고덕신도시도 공급되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 명지국제신도시도 상가를 공급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곳에서 세종도 아직 세종신도시에서도 상가를 공급하고 있어요.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미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 전략의 하나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급가 즉 분양가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 물건은 금액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 공급차 측에서 이 상가 101호는 분양가 얼마, 201호는 분양가 얼마 책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싸다 싸다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선점의 효과인데 자, 분양시장의 상가는 정말 많은 물량이 초기에 공급되니까 우리가 상가 투자자가 좋은 입지, 그 다음에 좋은 상권이 될 상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어요. 또 이게 맞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향후에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어떤 그 지역의 인지도만 가지고 분양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예를 하나 들으면 이걸 어떤 특정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판교역 원만한 분들이 다 아십니다. 판교역이 있고요. 신분당선에 그 밑에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현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교역 옆에 여기 필지하고 여기 대형 필지입니다. 여기가 판교 알파돔 시티인데 여기 주상복합의 상가들을 지금 2019년도 2월 달이니까 2018년도 8, 9, 10월 정도 한 2개월, 3개월 그 사이에 작년 18년도 이때 이 상가들을 갖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주상복합이거든요.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공급 평수로 즉 한 평당 좀 비싼 것들은 9,700만 원 1층 기준입니다. 좀 싼 것들은 한 9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공급 평수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용 평수를 얼마짜리 상가냐면 만약에 분양 평수가 20평이다. 전용률이 47%였거든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전용률이 좀 낮죠. 그래서 한 10평 정도로 가정합니다. 전용이 50%를 봐주고 그러면 자 9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물건이니까 전용으로 가게 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요 정도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얼만큼 분양을 했느냐? 400개가 조금 넘어요. 상가가 개수가. 자, 판교역이 있고
그 옆에 주상복합을 새로 공급을 했는데 위에 아파트 말고요 1층, 2층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을 할 때 분양 평수 기준 9,700에서 9천만 원 1층 전용 50% 조금 빠져서 한 1억 8천 정도 이거를 갖다가 400개 조금 넘게 분양을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정말 입지가 안 좋은 20, 30개를 제외하고 이게 분양이 다 됐습니다. 자, 전용 한 평이 1억 8천 정도. 공급평수 20평, 실평수 10평.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요? 20평짜리 곱하기 9천 하면 2, 9, 18. 18억짜리 상가들이 1층 하면은 한 2, 3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열 몇 개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한 달 이내에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얼마 전 얘기죠, 이 사례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새로 공급되는 분양되는 상가를 좋은 입지 상가를 잡기 위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분양시장의 투자 전략 하나인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고 상권과 입지 판단을 못하면 향후에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점이 뭐다? 공실이에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임차인이 창업자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상권이 안 좋아서 들어오지 않으면 공실로 가겠죠. 1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상태에서 공실이 3개월, 5개월, 6개월 길면 1년, 2년까지 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죠. 대출 50% 받았을 거 아니에요.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대출 받았어. 그러면 자기 현금 한 10억 들어갔고 대출 8억 일으켰어. 8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죠.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대출 금리 변동으로 올라간다는데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월세가 들어와도 전용 10평짜리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월세를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내야 되거든. 그래야 임대 수익이 5%, 6%가 나오거든. 그런 업종이 진짜 드물거든요. 물론 이 판교가 붙어 있는 1층 상가니까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서 그 점포 하나 10평짜리에서 하루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 나와서 한 달에 1억 5천, 3억 정도 나온다면 말 되죠. 600만 원, 700만 원 월세 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러한 상권, 그러한 입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초기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상가를 분양받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초기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분양가도 너무 높았고 판교 신도시라는 그 인지도 때문에 분양을 받았고 판교역하고 연결되니까 그것만 보고 분양을 받았고 높은 금액으로. 그래서 향후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임대를 맞출 때 공실이 예상될 것이 예상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은 이러한 상가들을 초기에 잡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생각보다 금액이 싼 것들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양상가를 우리가 접근할 때 대한민국 전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분양상가를 접근할 때 장점으로 따지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입지 상가를 선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의 피를 붙이고 팔 수도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들 정말 선수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 1년에 한 건 정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의 상권도 예측을 해야 되고 현재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 판단한다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잡으란 뜻이지 금액도 놓고 그냥 어떤 판교 신도시라는 어떤 그 지역의 브랜드 그것 때문에 이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자, 다시 분양상가의 장점은 초기에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점할 수 있다.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점한다는 것은 좋은 프랜차이즈나 좋은 업종으로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2019년도 이거는 오랜만에 투자 전략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방법입니다. 19년도에 내가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들이 공급될 때 좋은 입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향후의 상권, 그다음에 향후의 동선, 그다음에 임대가 예상,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어떤 걸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아파트 단지대 상가. 아파트 단지대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대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대수가 만약에 1000세대야. 그 앞에 단지대 상가, 정문 앞에 있는 단지대 상가 10개를 공급해. 1층에. 이럴 때는 투자해야죠. 왜? 단지대 상가가 이런 상업지역보다도 분양가, 공급가도 낮고 평당 한 3천 정도? 그 정도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고 단지대 상가도 완성되고 입주되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미용실이나 중개업소로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서 매수하려고 그러면 그 물건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물건은 사전에 분양할 때, 공급할 때 그때 잡아야 한다. 이게 장점이고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어떻게 보면 상가 투자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다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예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분양시장에서 우리가 2019년도 똑같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 경우에 따라 여기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공급하는 상가들은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금액이 평당 3천인데 2,800 정도, 뭐 전체 금액으로 하면 5천만 원이나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 싸게 할인 분양하는 경우도 초기에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장점이지만 경우에 따른 리스크,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상가를 19년이든 20년이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분양시장은 초기에 선점해서 초기에 들어가서 좋은 입지의 상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물건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할인받은 금액만큼 권리금 형태로 피로 팔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물건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하고 2번하고는 저렴하게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받았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권리금 형태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해서 권리금 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는 전매가 불법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가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피 1,000, 2,000, 3,000 붙여서 얼마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 상가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분양하는 상가는 아까 공급 파트에서 정말로 많다 말씀드렸고요. 단점, 기본적으로 상가 공급량이 많다. 그냥 읽겠습니다. 초기에 공급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상권하고 동선을 예측하기 어렵다. 진짜 예측하기 어렵죠.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이거는 전략이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상권과 동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너무 높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면 여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왜? 임대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판교역에 있는 그 특정 건물 이름, 주상복합 건물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평당 1억에 분양을 했어. 20억짜리 상가야. 전용 10평밖에 안 돼.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와서 한 달에 월세를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낼 수 있을까? 거의 어려워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400개 정도의 상가를 400개 약간 넘는 상가를 공급을 했어. 평당 1층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의 공급을 했어. 거의
몇십 개를 빼놓고는 다 팔렸어.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절반 정도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기간은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될 상가들이 절반 이상이다. 그럼 네가 남의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냐?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칙을 봤을 때 가격 높죠. 공급량 많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상권은 굉장히 약하죠. 판교역하고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만 연결된 라인만 좋은 거지 그 이외의 상가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야, 400개, 1층만 해도 한 200 몇십 개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임대가 맞춰질 거고, 맞춰지더라도 600, 700, 800만 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좀 더 임대료는 낮춰서 맞춰질 거고, 나머지 상가들, 그 판교역하고 연결되지 않는 나머지 옆에 동선이, 유동인구 동선이 잡히지 않는 상가들은 잘못하면, 아니 그냥 예측입니다. 거의 6개월, 1년, 2년, 잘못하면 3년까지도 공실될 상가들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좀 동영상 촬영한 데서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이쪽에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왜 그렇다는 것은 그 사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다시 정리합시다. 분양시장, 2019년도에 분양시장에서 공급되는 상가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상가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권리금 형태로 우리가 피를 받고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분양시장의 물건들,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상가 물건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왜? 이제 건물을 짓는 도중에, 터파기 공사하는 도중에 도면만 보고 분양을 받는 거니까 정말 나중에 동선이 어떻게 잡힐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서우면 분양시장의 상가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분양시장의 상가를 이게 두렵고 이게 판단이 어려우면 공사하는 도중에 분양하는 상가들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디 것만,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위주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세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대수에 이 정도 단지 내 상가 공급량, 그 다음에 분양가 얼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 외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하는 상가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상권과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우면은 이쪽 시장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아니죠. 다른 방법이 또 있잖아. 일반 매매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도 있어? 경공매도 있잖아요. 걔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여기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사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현장에 꽤 있지만, 내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감내할 자신이 없다, 이 리스크를 내가 분양 금액이 들어가서 1년 동안 건물이 공사 막 진행되는 동안까지 마음 졸여야 되고, 잘 될지 안 될지, 임대가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올해 아무리 분양시장의 물건이 많아도 이 분양시장 상가를 손을 대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일단 손실은 안 보게 될 테니까. 그렇지 않고 요 2번 상권과 동선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또는 그거를 파악해줄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장도 2019년도에 금리가 좀 오르면 실제로 월세를 살짝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살짝 올립니다. 임대인이. 이거 사실 제가 투자자, 임대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보통 세금이 증가가 되면, 금리가 증가되든지 세금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임대인들, 건물주들, 상가 소유자들은 임차인한테 재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를 그쪽으로 전가시켜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면 그렇게 플러스된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그 월세를 지급한 세금까지
세금 증가된 부분까지 월세를 지급하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핵심은 장사가 잘 되려면 상권이 좋아야 되겠죠.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결론은 귀결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분양상가는 2019년도 분양상가, 즉 현재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고 있는 분양상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상가입니다. 매매상가는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장점 봅시다. 매매상가라는 것은 이미 건물이 준공이 됐고 거의 기본적으로 임대가 맞춰진 상가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쉬운 거야.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물 나와 있는 물량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를 중개사님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건물은 있고 상가도 있고 임대도 맞춰졌으니까 상권, 동선, 유도인구를 이미 알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를 통해서 실현 수익률도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맞죠? 매매 물건이 5억에 나왔어. 5억에 나올 때 현재 어떤 업종으로 임차인 장사하고 있어.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지금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5억에 매수를 하면 현재 임차인한테 보증금 얼마하고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임대 수익이 몇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매매상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매도자나 공인중개사님이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어떤 권리 또는 임차인의 명도 문제, 임차인의 인수 문제, 영업자 인수 문제, 이런 것들을 매도자 측에서 이미 알아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 매수자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분양시장, 정말 많은 상가들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시장은 왠지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것 같다. 초기에 내가 선점할 수 있는 능력 없다.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분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물건 소개를 받아갖고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좋은 상가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좋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좋은 상가는 상권도 좋고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월세도 잘 나오고 임대 수익도 괜찮고 이런 상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가는 보통 현재 상가를 갖고 있는 분, 상가 소유자, 임대인이 매물로 잘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걸 왜 내나? 월세 잘 나오는데. 장사가 잘 되면 경우에 따라서 월세를 재계약할 때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상가는 실제적으로 일반 매매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주 접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와. 애매한 것들이 매매시장에.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한 것들이 매매시장에 많이 나오지 정말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다 나오면 좋은 상가니까 임대료도 잘 나오고 사람도 앞에 많이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매매가가 높아요. 매매가가 높다는 것은 매수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가 매물을 찾기 어렵다. 왜? 이거는 상가를 현재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 인근 중개사들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거니까.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은 건물을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팔아주세요 의뢰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그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님, 빌딩 전문하시는 분들이 그 매물을 네이버에다 막 올리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걸 또 건물주나 상가 소유자가 원하지도 않고요. 왜?
이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왠지 폐쇄성이 있어서 사실 외관 쪽으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는 상가는 매매 물건이 아니고 창업, 그러니까 권리금 물건입니다. 권리금 물건. 노래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금 얼마에 팔아줘? 이런 물건. PC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PC방 시설비하고 뭐하고 앞에서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런 물건들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지, 실제 상가 소유자가 이거 얼마에 팔아주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막 올라와 있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쉽게 접할 수 있지는 않다. 어떤 상가는? 매매 형태의 상가는. 그래서 투자자가 매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법적으로는 많은 공인중개사님을 알고 있는 게, 또는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님을 알고 있는 게, 매물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님을 알고 있는 게 나름대로 투자의 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분양시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왠지 나중에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쪽이 불안한 분들, 안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반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를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임대가도 알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상가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19년뿐만 아니라 2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님이나 아니면 많은 공인중개사님들을 알고 있어야 많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